어서 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상주인 남편에게 산을 직접 찾아와 어떤 문서를 힘들게 받아낸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연을 첫 번째로 하여 팔이 4개 달린 남편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연속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이웃 고을의 처녀와 아들을 혼인시키고 먹은 음식이 체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급작스레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신랑은 혼례를 하자마자 부고가 날아와 곧 상고를 치르러 집으로 돌아갔다. 상주인 아들은 맷자리를 잡으러 직관을 데리고 함께 갔다. 그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상주의 처갓집 뒷산까지 오게 되었다. 산을 쭉 둘러본 직관이 한 곳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명당입니다만 산 아래에 사는 양반의 집에서 허락하지 않을까봐 그게 걱정이요. 상주가 좌우를 살펴보니 산 아래에 있는 집이란 바로 자기 처가가 아닌가. 처가에는 장모가 무남 동녀인 외딸을 데리고 홀로 살고 있었다. 상주는 즉시 처가로 내려갔다. 사위를 만나자 장모는 슬프고 반가운 마음이 동시에 몰려들어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들었지만 정성껏 대접을 한 뒤 맷자리를 구하러 왔노라는 사위의 말에 내 다른 사람이라면 승낙하지 않을 테지만 자네가 부탁하는데 어찌 들어주지 않겠는가? 자네 좋도록 하세. 하고 선선히 허락하였다. 이에 상주는 몹시 기뻐하며 장모에게 돌아가겠다는 인사를 하였다. 사위가 이왕 온 바라 장모는 자네 이왕 왔으니 건넌방에 잠깐 들러 저의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게나 하고 권하였다. 상주가 사양하는 채 하자 장모는 사위의 손을 끌고 들어가 딸과 마주 앉혀놓고 나갔다. 상주는 색시를 보자 처음에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였으나 갑자기 춘심이 일어나 아내를 끌어당겨 억지로 잠자리를 하고 말았다. 상주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가 장사 지낼 채비를 하였다. 이윽고 영구를 싣고 다시 처갓집 뒷산에 와서 준비한 광중에 막 관을 들어 내려놓으려 할 때였다. 처갓집에서 한 여종이 올라오더니 상주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저희 집 작은 마님이 곧 곡을 하러 올라오시니 일꾼들을 잠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뒤 상주의 처가 걸어서 산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관 앞에서 엎드려 슬피 곡을 하더니 상주에게 다가가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 날에 서방님이 오셔서 나와 한자리에 들었으니 무슨 표식이라도 남겨주셔야겠습니다. 힘드실 줄 아오나 지금 제게 문서 하나를 꼭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상주는 대뜸 얼굴을 찌푸리며 아내를 꾸짖었다. 아니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부녀자가 감히 그런 난잡한 말을 한단 말이오. 빨리 내려가오. 그러나 여인은 끝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버텼다. 문서를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저는 여기서 죽어도 내려갈 수 없습니다. 주위에 있던 상주의 삼촌과 친척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삼촌은 조카를 크게 꾸짖었다. 예끼 이 사람, 집안이 망하려니 내 살다 세상의 별거를 다 겪는구나. 네가 상주로서 정말 그런 회개한 짓을 했단 말이냐. 그랬다면 어서 문서를 만들어 주거라. 날이 벌써 저물었는데 일꾼들이 다 흩어지면 어쩌려고 하느냐. 삼촌이 화를 내며 재촉하자 상주는 하는 수 없이 문서를 급히 써서 아내에게 주었다. 그제야 여인은 산을 내려갔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여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째려보며 욕하였다.
장사를 다 치르고 며칠이 지나자 상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만 병이나 앓기 시작했고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치료하였으나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 그 뒤 몇 달이 지나자 남편 없는 여인의 배가 점점 부르기 시작하더니 10달 만에 덜컥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시집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같이 이상한 일이라고 여인의 집 주위에서 수군댔다. 아무 집 아들은 혼례를 올리던 당일날 아버지 상사를 당하여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어? 그러니 아이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갸웃거리며 영문을 몰라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상주의 아내는 남편에게서 미리 받아두었던 문서를 꺼내 보였다. 그러자 그제야 비로소 오해의 소지가 가라앉았다. 사람들이 그 문서의 영문을 물으니 여인이 말하였다. 혼례를 하자마자 부친의 부고를 받고 집으로 갔던 사람이 장례도 지내기 전에 자기 아내를 만난 것도 벌써 예의에 맞지 않거늘 얼굴을 마주했으면 돌아갈 일이지 또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억지로 하려 들었지요. 이것은 사람의 깨끗한 본성을 가지고는 못할 일입니다. 사람의 떳떳한 본성을 잃었으니 수명인들 길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인 줄은 나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만류해도 안 되니 혹 그의 씨라도 받아볼까 해서 마지못해 몸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 부부간이 가진 관계를 집안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 혹시라도 남편이 죽은 뒤 자식을 낳으면 틀림없이 좋지 않은 소문이 돌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문서를 받아두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여인의 성견지명에 탐복하였으며 유복자는 잘 자라 훗날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전하여진다. 이 이야기는 성견지명에 관한 내용으로 한 여인의 총명한 안목을 담고 있습니다. 부친의 장례 중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삼는 남편을 내치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몸을 허락한 여인은 훗날의 불미스러운 소문을 염려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남편에게서 문서를 받아냈습니다. 그 덕분으로 자신의 품위를 지킨 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미래까지 밝게 만들었으니 이 여인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성견지명의 본보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득한 옛날 어느 마을에 배 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배 짜는 일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꾼이었다. 그는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식구들을 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매사에 욕심이 지나쳤고 또 현실적이지 못한 공상에 잘 빠진다는 점이었다. 일에 대한 욕심 같은 것이어야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공상에 빠지는 일은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일을 하다 말고 짜증과 함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는데 그런 일이 잦아졌다. 조물주는 왜 인간의 팔을 딱 2개만 만드셨을까? 팔이 2개뿐이니 일할 때도 많이 힘들잖아. 그리고 만약 팔이 2개가 더 있다면 지금 나의 일을 2배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테고. 그는 이런 공상 때문에 멍하니 앉아 일손을 놓고 있을 때가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그는 아침부터 배틀에 앉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배틀에서 덜커덕하고 소리가 나더니 나무 하나가 그만 부러져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다. 이런 제기랄, 별게 다 속을 썩이는군. 오늘까지 이 일을 마무리 지어 내일 시장에 가져다 줘야 하는데 하필 이렇게 바쁠 때 배틀이 고장날 게 뭐람. 아, 정말 짜증나네. 그는 신경질을 내며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서는 배틀에 갈아 끼울 나무를 찾아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지만 적당히 맞는 나무가 눈에 띄지 않았다. 아이, 정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평소에는 그리도 흔하게 굴러다니던 나무 짝대기들이 죄다 어디로 간 거야?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 그는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적당한 나무를 찾아다녔다. 배틀에 써야 할 나무기에 나무가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는 터라 주위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딱 쓸만한 나무가 눈에 띄었다. 이 정도면 되겠구나. 빨리 베어서 다듬어 배틀에 끼워야겠다. 그는 도끼를 들어 나무 밑동을 찍으려고 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슬픈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잠깐만요.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죠? 사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나무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는 깜짝 놀라 도끼를 도로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저는 너무 어려서 쓸모가 없을걸요? 여기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저보다 굵고 더 튼튼한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사내는 콧방귀를 끼며 나무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가 가장 적당해. 나는 한시라도 빨리 배틀을 고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너보다 큰 나무는 다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 안 돼. 그리고는 다시 도끼를 들어 나무를 내리치려 하였다. 저기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정말 잠깐이면 돼요. 나무가 간곡히 애원하자 사내는 그제서야 도끼질을 하려던 손을 멈추고 말했다. 좋아, 난 시간이 없으니 딱 한마디만 들어주지. 제발 살려주시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당신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에 사내의 귀가 번쩍 뜨였다. 뭐라고? 네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네, 그래요. 그러나 나무의 말이 믿기지 않은 사내가 또 말하였다. 너 정말 웃기는구나, 나무 주제에.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든 도끼 맛을 보지 않으려고 말도 안 되는 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에이,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군. 사내는 다시 도끼를 번쩍 쳐들었다. 잠깐만요. 부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겐 딱 2번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힘이 있답니다. 그러자 사내는 또 마음이 흔들렸다. 그게 정말이야? 그 말을 믿어도 되겠나? 예, 한 번만 저를 믿어보세요. 만약 제가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저를 뿌리째 뽑아버려도 좋아요. 그제서야 사내는 속는 셈치고 나무의 말을 들어주려는 생각으로 말했다. 좋아, 그럼 내 소원을 말하지. 나는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그런데 말이야, 팔이 2개뿐이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 그러니 내 팔을 4개로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평소 욕심 많은 사내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나무에게 소원을 말한 것이었다. 그 정도는 제가 문제없이 들어줄 수 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배틀에 앉아 일을 하시면 곧 팔이 4개가 될 거예요. 사내는 다른 나무를 얼른 베어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배틀을 고쳐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의 말대로 팔이 4개로 늘어나 있는 게 아닌가.
그는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아니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사내는 연신 허벅지 살을 꼬집었고 아픔이 머리끝까지 전해졌다. 이제 나도 곧 부자가 되겠지. 지금까지 돈 좀 있다고 날 깔보던 놈들아, 이제 기다려라. 너희들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 하하하하하. 사내는 당장 자신이 부자라도 된 것처럼 기뻐하며 신이 나서 열심히 배틀을 움직였다. 아닌 게 아니라 팔이 2개였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그만 사내의 불행이 시작되고 말았다. 해구문이나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집으로 돌아온 사내의 아내가 배틀에 앉은 남편을 보더니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여보, 괴물은 무슨 나야? 당신 남편이라고? 사내는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갔다. 하지만 사내가 아내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서너 걸음씩 물러나며 기겁을 하였다.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팔이 4개인 것을 보니 우리 남편 얼굴로 변장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내는 옆에 있던 괭이를 집어들고는 사내와 맞섰다. 여보, 진정해. 흥분하지 말고 나를 잘 봐. 난 정말 당신 남편이라니까. 어서 썩 꺼지지 못해. 그런 거짓말이 내게 통할 줄 알아. 어서 썩 꺼져. 사내는 할 수 없이 집 밖으로 나왔다. 그대로 있다가는 아내가 집어든 괭이에 맞아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쫓겨난 사내는 이웃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아내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외면했다. 이봐 박서방, 나야. 나 모르겠어. 나라고. 그러나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들 재빠르게 꽁무니를 빼며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다. 대낮에도 도깨비가 마을을 활보하고 있네. 여기 도깨비가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 어서들 나와보시오. 와, 정말 도깨비다. 죽여라, 죽여. 아이들까지도 몰려와 그에게 돌팔매질을 하였다. 사내는 할 수 없이 산으로 몸을 피했다. 와,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집에서마저 쫓겨나고.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던 사내는 문득 나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래, 사람의 소원을 2번 들어줄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럼 한 번은 남아있겠군. 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말해봐야겠어. 사내는 곧장 그 나무에게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나무야, 사람들이 나를 모두 괴물로 보는구나. 그러니 안 되겠어. 제발 나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다오. 사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무에게 애원하였다. 팔을 4개로 만들어 달라더니 그새 마음이 바뀌었군요. 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주기 힘든데요. 나무는 금방 말을 바꾸는 사내가 괘씸하다는 생각에 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그러지 말고 나무야. 내 진짜 마지막 소원이야. 그가 애처로운 표정으로 부탁하자 나무는 마지못해 청을 들어주기로 하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럼 제 아래를 한번 보세요. 잡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죠? 그렇구나. 이 잡초들은 항상 제가 먹을 양분을 빼앗아 먹기 때문에 제가 빨리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매일 산에 올라와서 그 잡초들을 뽑아주세요. 그렇게 해준다면 소원을 들어드리죠. 알았다. 그런 거라면 문제없어. 하지만 사내는 어떻게든 팔이 원래대로 되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내심 나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속셈이었다. 그러나 나무는 이런 사내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저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팔이 4개로 늘어날 테니 알아서 처신하세요.
나무의 말에 사내는 뜨끔하였다. 지금까지 보여준 나무의 신통력으로 미루어 볼 때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 내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을게야. 제 말을 꼭 명심하세요. 잡초 뽑는 일을 하루라도 걸으면 당장 팔이 또 4개로 변할 것입니다. 하늘의 맹세코 그 약속을 지키마. 내심 놀란 사내는 진심으로 나무와의 약속을 꼭 지키겠노라고 맹세하였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바뀐 사내가 산을 내려와 마을로 들어서니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사람아, 어딜 갔다 이제 오나? 아까 자네하고 똑같이 생긴 도깨비가 나타나는 바람에 마을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네. 사내는 그저 씩 웃으며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 역시 방금 전에는 괴물이 나타났다며 야단스러웠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사내는 곧장 배틀 앞으로 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사내에게는 어떤 것도 변한 것 없이 제자리였다. 그 아내의, 자식의, 이웃 사람들의 그 일에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매일 산에 올라가 잡초를 뽑아야 하는 일이었다. 사내는 일을 하다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빼짜는 일이나 열심히 할 걸. 괜한 욕심 때문에 일만 못했군 그래. 이튿날부터 사내는 팔이 내달린 괴물로 변할까봐 날이 밝기만 하면 불이 나게 산으로 올라가 정성껏 나무 아래에 잡초를 뽑은 뒤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곤 하였다. 그 일이 있은 뒤 사내는 공상에 빠지지도 않고 욕심 없는 마음으로 오직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여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불러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려는 사람이나 작중의 사내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서 안시가운의 지족편에는 지나친 욕심은 귀신도 싫어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족편의 지족이라는 말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을 품은 말로 천지와 귀신조차 가득 채우는 것을 미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여 타인을 위해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이 미흡한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로 지나친 욕심은 비우고 나누려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면 좋은 에너지가 되어 행복이라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깨우침을 얻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